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저버려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범죄다. 예를 들어 갑은 을 회사의 자금관리 담당자다. 갑은 회사에 손해가 나지 않도록 회사의 이익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갑이 자기 친한 친구 병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회사에 매우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병은 이익을 얻었고 을 회사는 손해를 입었다. 이 경우 갑에게는 배임죄가 문제된다. 배임죄는 횡령죄와 비슷하게 신인관계를 배신하는 범죄다. 하지만 횡령죄와 구조가 다르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범죄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범죄다. 그래서 배임죄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여야 한다. 둘째, 그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야 한다. 셋째, 그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정리하면 배임죄는 단순히 나쁜 계약을 했다가 아니다. 타인의 사물을 맡은 사람이 신뢰를 배신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지를 보는 범죄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만 저지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은 을 회사의 구매 담당자다. 갑은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적정한 가격에 구매해야 한다. 즉 갑은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인 을의 사물을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갑이 병업체와 짜고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했다. 그 결과 병업체는 이익을 얻었고 을 회사는 손해를 입었다. 이 경우 갑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다. 배임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위다. 아무나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 임원, 회계 담당자, 대리인, 후견인, 수탁자, 조합, 업무 집행자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반면 단순한 계약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예를 들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각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다. 이 경우 한쪽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리하면 배임죄의 출발점은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다. 사례에서는 먼저 그 사람이 단순 계약 상대방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물을 맡아 처리하는 지위인지 구별해야 한다. 배임죄는 자기 사물을 처리하다가 손해를 낸 경우가 아니라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면서 임무를 저버린 경우에 성립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자기 자동차를 팔기로 했다. 계약금도 받았다. 그런데 갑이 마음이 바뀌어 그 자동차를 병에게 더 비싼 가격에 팔았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계약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하지만 갑이 곧바로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 왜냐하면 갑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동차를 처분하는 자기 사물을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배임죄는 단순히 계약을 어겼다고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서 그 임무를 위반해야 한다. 그래서 자기 사무와 타인 사무의 구별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회사 임원이 회사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타인 사무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타인 사무다. 반면 매도인이 자기 물건을 팔고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기 사무다. 물론 특정한 경우에는 계약 관계에서도 타인의 사무 처리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하지만 기본 출발점은 명확하다. 정리하면 배임죄는 계약 위반을 모두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다. 그 사람이 자기 일을 한 것인지 타인의 재산상 사물을 맡아 처리한 것인지를 먼저 구별해야 한다. 임무 위배 행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맡은 임무에 반해 행동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갑은 을 회사의 자금 담당자다. 갑은 회사 돈을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갑이 병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었다. 병은 이익을 얻었지만 회사는 돈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 이 경우 갑의 행위는 임무위배 행위가 될 수 있다. 임무위배는 단순히 결과가 나빴다는 뜻이 아니다.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고 해서 항상 임무위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에는 원래 위험이 있다. 정상적인 판단에 따라 투자나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나쁘게 나온 경우라면 바로 배임죄로 처벌하면 안 된다. 임무위배가 인정되려면 사무처리자가 본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행동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세보다 현저히 불리한 계약, 담보 없이 위험한 대여, 개인적 친분 때문에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거래, 회사 목적과 무관한 자금 집행 등이 문제된다. 정리하면 임무위배 행위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다. 맡은 임무를 배신적으로 위반했는지가 핵심이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은 을 회사의 대표이사다. 갑은 병 회사에 회사 돈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병 회사는 이미 사실상 파산 상태였고 담보도 없었다. 갑은 병 회사 대표와 친분이 있어 회사 이익과 무관하게 돈을 빌려주었다. 결국 을 회사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 경우 을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배임죄에서 손해는 실제로 재산이 줄어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채권을 취득하거나 충분한 담보 없이 위험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에 불리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손해를 너무 넓게 인정하면 위험하다. 모든 사업 실패가 배임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손해는 구체적인 재산상 불이익이어야 한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손해가 난 것 같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정리하면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는 본인의 재산 상태가 현실적으로 나빠졌거나 구체적 손해 위험에 놓인 경우를 말한다. 사례에서는 어떤 재산상 불이익이 생겼는지 분명히 써야 한다. 배임죄는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구조다. 예를 들어 갑은 을 회사의 구매 담당자다. 갑은 병업체와 몰래 약속했다. 내가 너희 회사 물건을 비싸게 사줄 테니 대신 나에게 사례금을 줘. 갑은 병업체 물건을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구매했다. 그 결과 을 회사는 손해를 입었고 병업체는 이익을 얻었으며 갑도 사례금을 받았다. 이 경우 갑에게는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다. 배임죄에서는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그 손해와 대응하여 행위자나 제3자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많다. 여기서 재산상 이익은 꼭 돈을 직접 받은 경우만 말하지 않는다. 채무를 면제받는 것, 부당하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 담보 없이 대출을 받는 것, 회사의 기회를 개인이 가져가는 것도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재산상 이익이 명확하지 않으면 배임죄 성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사례에서는 누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구체적으로 잡아야 한다. 정리하면 배임죄에서는 손해자와 이익자를 나누어야 한다. 본인은 어떤 손해를 입었고 행위자나 제3자는 어떤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배임죄의 고의는 자신이 임무를 위반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인식이다. 예를 들어 갑은 을 회사의 임원이다. 갑은 병 회사가 사실상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병 회사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 때문에 을 회사 돈을 담보 없이 빌려주었다. 갑은 이 거래가 회사에 손해를
손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이 경우 갑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문제된다. 배임죄는 단순히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다고 성립하지 않는다.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점, 그로 인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물론 손해 발생을 확정적으로 의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손해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감수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을 했고 그 당시에는 손해를 예상하기 어려웠다면 고의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 정리하면 배임의 고의는 결과만으로 추정하면 안 된다. 임무 위배와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해야 한다. 배임죄에서는 행위자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려는 불법이득 의사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갑은 을 회사의 구매 담당자다. 갑은 병업체와 짜고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했다. 그 대신 갑은 병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다. 이 경우 갑은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병업체와 자기 자신에게 이익을 주려 했다. 따라서 불법이득 의사가 문제된다. 배임죄는 단순히 임무를 잘못 처리한 경우와 다르다. 행위자가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회사를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했지만 예상과 달리 실패했다면 그것만으로 불법이득 의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반면 개인적 이익, 친분, 리베이트, 제3자 이익 제공을 위해 본인의 이익을 희생했다면 불법이득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정리하면 불법이득 의사는 배임죄와 단순 업무상 실수를 구별하는 중요한 요소다. 본인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려 했는지를 보면 된다. 업무상 배임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다. 예를 들어 갑은 을 회사의 대표이사다. 갑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운용해야 할 지위에 있다. 그런데 갑은 자기 친구 병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을 회사 소유 부동산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았다. 그 결과 병은 이익을 얻었고 을 회사는 손해를 입었다. 이 경우 갑에게는 업무상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다. 업무상 배임은 일반 배임죄보다 무겁다. 왜냐하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단순히 일회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회생활상 계속적 반복적인 업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회사 임원, 대표이사, 회계 담당자, 자금관리자, 조합 업무 집행자처럼 타인의 재산상 사무를 계속 처리하는 사람이 대표적이다. 업무상 배임도 일반 배임죄와 기본 구조는 같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그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며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해야 한다. 여기에 업무상 지위가 더해진다. 정리하면 업무상 배임은 배임죄의 업무상 사무처리자, 지위가 더해진 범죄다. 사례에서는 그 사람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경영상 판단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해서 곧바로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갑은 을 회사의 대표이사다. 갑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당시에는 시장 전망이 좋았고 회사 내부 검토도 거쳤고 일정한 수익 가능성도 있었다. 그런데 이후 시장 상황이 급격히 나빠져 회사가 큰 손해를 보았다. 이 경우 갑에게 바로 배임죄가 성립할까?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 기업 경영에는 항상 위험이 있다. 투자나 계약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만약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영 판단을 배임죄로 처벌한다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그래서 배임죄에서는 경영상 판단의 원칙이 중요하다. 대표이사나 임원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판단했다면 나중에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처음부터 회사 이익과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래했거나 명백히 불리한 조건임을 알면서도 제3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계약했다면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배임죄는 경영 실패를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다.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인지 아니면 임무를 배신한 행위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이중 매매에서는 매도인이 제일 매수인에 대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는지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갑이 자기 토지를 을에게 팔았다. 을은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갑은 병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자 같은 토지를 병에게 다시 팔고 등기까지 넘겨주었다. 이 경우 을은 손해를 입는다. 그렇다면 갑에게 배임죄가 성립할까? 이중 매매 사안은 배임죄에서 매우 유명한 쟁점이다. 핵심은 매도인 갑이 단순히 자기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자기 사무를 처리한 것인지 아니면 제일 매수인 을을 위해 등기 이전이라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다. 단순 계약 단계에서는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자기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매수인이 중도금까지 지급하는 등 계약이 상당히 진행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전등기를 해줄 신인관계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제2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 제일 매수인의 권리를 해치면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이중매매 배임은 학설 판례가 매우 중요하고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정리하면 이중매매에서 배임죄의 핵심은 매도인이 제일 매수인을 위한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에 이르렀는지다. 특히 중도금 지급 이후인지가 중요한 판단 포인트가 된다. 동산 이중양도에서는 매도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가 특히 문제된다. 예를 들어 갑이 자기 고가의 그림을 을에게 팔기로 했다. 을은 대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갑은 아직 그림을 넘겨주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그림을 병에게 다시 팔고 인도해버렸다. 이 경우 을은 그림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갑에게 배임죄가 성립할까? 부동산 이중매매와 비슷해 보이지만 동산은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동산은 인도에 의해 권리가 이전되는 구조다. 매도인이 자기 동산을 누구에게 인도할지는 기본적으로 자기 사무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동산 이중양도에서 매도인을 제일 매수인을 위한 타인의 사무처리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배임죄는 단순한 계약 불이행을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다. 매도인이 약속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 해서 항상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매도인이 제일 매수인을 위해 특정 재산권 이전을 보전 협력해야 할 특별한 신인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정리하면 동산 이중양도는 부동산 이중매매처럼 바로 배임죄라고 쓰면 위험하다. 단순 계약 불이행인지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가 인정되는 특별한 신인관계인지를 나누어 봐야 한다. 담보 제공 사안에서는 담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 사람이 그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렸다. 갑은 자기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갑은 그 기계를 을에게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병에게 먼저 담보로 제공했다. 이 경우 을은 담보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갑에게 배임죄가 성립할까? 여기서 핵심은 갑이 을을 위해 담보권 설정이라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었는지다. 단순히 돈을 빌린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이다.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담보권 설정 절차에 협력해야 할 신인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그 신인관계를 배신하여 제3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면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최근 판례 흐름에서는 단순한 채무
채무불이행을 배임죄로 넓게 처벌하는데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담보제공 사안은 계약상 의무 위반인지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가 인정될 정도의 신인관계인지 꼼꼼히 나누어야 한다. 정리하면 담보제공과 배임죄의 핵심은 채무자가 단순히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사무처리자 지위를 배신한 것인지다. 부동산 이중저당은 저당권 설정 의무를 부담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문제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렸다. 갑은 자기 부동산의 을을 위한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기 전에 병에게 먼저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결과 을은 약속한 담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이 경우 갑에게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다. 부동산 이중저당에서는 갑이 을을 위해 저당권 설정 절차에 협력해야 할 지위에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저당권은 등기를 통해 설정된다. 을이 저당권을 취득하려면 갑의 등기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갑에게 을을 위한 사무처리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갑이 이 의무를 저버리고 병에게 먼저 저당권을 설정해주면 을에게 담보권 상실 또는 담보가치 감소라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모든 담보약정 위반이 곧 배임죄는 아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인지 형사상 배임으로 평가할 정도의 신인관계 위반인지 구별해야 한다. 정리하면 부동산 이중저당은 저당권 설정 협력 의무가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회사 대표의 배임은 회사 이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해야 할 대표가 그 임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다. 예를 들어 갑은 을 회사의 대표이사다. 갑은 회사의 재산과 계약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 하지만 그 권한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사해야 한다. 그런데 갑이 자기 가족이 운영하는 병회사에 을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빌려주었다. 병회사는 이미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고 변제 가능성도 낮았다. 결국 을 회사는 돈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 경우 갑에게는 업무상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기관이고 회사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다. 하지만 그 권한은 마음대로 쓰라는 뜻이 아니다. 회사 이익을 보호해야 할 충실 의무와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대표가 개인적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불리한 거래를 하면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다. 다만 회사 대표의 모든 경영 실패가 배임은 아니다. 사업상 위험을 감수한 정상적 판단인지 아니면 회사 이익을 희생하고 자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준 것인지 구별해야 한다. 정리하면 회사 대표의 배임은 대표권 행사의 외형보다 회사 이익을 위한 행위였는지가 중요하다. 개인적 이익이나 제3자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죄를 검토해야 한다. 대출 관련 배임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회수 가능성을 무시하고 임무를 위반했는지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갑은 을 은행의 대출 담당자다. 갑은 대출을 실행할 때 차주의 변제 능력, 담보, 신용 상태를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갑은 친구 병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담보도 부족하고 변제 능력도 없는 병에게 큰 금액을 대출해 주었다. 결국 병은 돈을 갚지 못했고 을은행은 손해를 입었다. 이 경우 갑에게는 업무상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다. 대출은 원래 위험이 있는 거래다. 돈을 빌려주었다가 못 받을 가능성은 항상 있다. 그래서 대출이 부실해졌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출 담당자가 기본적인 심사를 무시하고 담보나 변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적 친분이나 리베이트 때문에 대출을 실행했다면 임무위배가 문제된다. 여기서 손해는 실제 미회수 손해뿐만 아니라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취득한 재산상 위험으로도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대출과 배임죄는 정상적인 신용 판단의 실패인지 임무를 위반한 부실 대출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보증과 배임죄는 보증을 서는 사람이 본인의 이익을 해치면서 부당하게 채무 부담을 지게 했는지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갑은 을 회사의 대표이사다. 갑은 병회사 대표와 친분이 있었다. 병회사는 이미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고 채무를 갚을 가능성도 낮았다. 그런데 갑은 을 회사 명의로 병회사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주었다. 그 결과 병회사는 이익을 얻었지만 을 회사는 큰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 경우 갑에게는 업무상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다. 보증은 회사에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당장 돈이 나가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으로 돈이 빠져나간 경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재산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다. 다만 모든 보증이 배임은 아니다. 회사 이익을 위한 정상적인 거래상 보증, 충분한 담보가 있는 보증, 사업상 합리성이 있는 보증이라면 바로 배임죄로 보기는 어렵다. 반대로 회사 이익과 무관하게 대표 개인의 친분이나 사적 이익 때문에 회사가 위험한 보증 채무를 부담했다면 배임죄가 문제된다. 정리하면 보증과 배임죄는 보증이 회사 이익을 위한 합리적 행위였는지 아니면 제3자 이익을 위한 임무위배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리베이트를 받고 회사에 불리한 거래를 했다면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은 을 회사의 구매 담당자다. 갑은 여러 업체 중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업체와 거래해야 했다. 그런데 병업체가 갑에게 몰래 돈을 주겠다고 했다. 갑은 병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하고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병업체 물건을 구매했다. 그 결과 병업체는 이익을 얻었고 갑은 리베이트를 받았으며 을 회사는 손해를 입었다. 이 경우 갑에게는 업무상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다. 리베이트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그 돈 때문에 회사의 이익을 저버리고 회사에 불리한 거래를 했는지가 중요하다. 구매 담당자는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 품질이 낮거나 가격이 비싼 물건을 구매했다면 임무위배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때 회사의 손해는 시세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한 차액, 품질이 낮은 물건을 받은 손해, 불필요한 거래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 등이 될 수 있다. 정리하면 리베이트와 배임죄는 개인적 이익 때문에 본인의 이익을 희생시켰는지가 핵심이다. 리베이트를 받고 회사에 불리한 거래를 했다면 배임죄를 검토해야 한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한 경우다. 예를 들어 갑은 을 회사의 구매 담당자다. 병업체는 갑에게 말했다. 우리 회사와 계약해주면 따로 사례금 500만 원을 주겠다. 갑은 그 말을 듣고 병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 경우 갑은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은 것이므로 배임수재죄가 문제될 수 있다. 배임수재죄는 배임죄와 비슷하지만 구조가 다르다. 배임죄는 실제로 임무위배 행위를 하고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켜야 한다. 반면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부정한 청탁이다. 단순한 인사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선물과는 다르다. 사무 처리의 공정성이나 신뢰를 해칠 정도의 청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업체와 계약해달라, 입찰에서 편의를 봐달라, 가격을 높게 책정해달라, 검수를 느슨하게 해달라는 청탁이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받은 범죄다. 배임죄와 달리 본인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보다 부정한 청탁과 이익 수수가 핵심이다. 배임증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재물이나 이익을 제공한 경우다. 예를 들어 병업체 대표가 갑에게 말했다. 갑은 을 회사의 구매 담당자다. 병업체 대표는 갑에게 말했다. 우리 회사와 계약해주면 5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갑에게 돈을 건넸다. 이 경우 갑에게는 배임수재죄가 문제될 수 있고 돈을 준 병업체 대표에게는 배임증죄죄가 문제될 수 있다. 배임증죄죄는 배임수재죄의 상대방 범죄라고 보면 된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재물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범죄다. 여기서도 핵심은 부정한 청탁이다. 단순한 영업활동이나 정상적인 접대가 아니라 사무처리의 공정성을 해치는 청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입찰에서 특정 업체를 선정해달라, 검수 기준을 낮춰달라, 거래 가격을 부당하게 높여달라, 경쟁업체를 배제해달라는 청탁이 문제된다. 배임증죄죄는 실제로 청탁이 성공했는지와는 별개로 문제될 수 있다. 부정한 청탁을 하며 재물이나 이익을 제공했다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리하면 배임증죄죄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타인의 사무처리자에게 이익을 주는 범죄다. 배임수재죄는 받는 쪽, 배임증죄죄는 주는 쪽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배임죄와 횡령죄는 둘 다 신인관계를 배신하지만 횡령은 재물처분, 배임은 임무위배가 중심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명품 시계를 맡겼다. 을은 그 시계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을이 그 시계를 자기 것처럼 팔아버렸다. 이 경우 을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처분한 것이다. 따라서 횡령죄가 문제된다. 반대로 갑이 을 회사의 임원이라고 하자 갑은 회사에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런데 갑이 자기 지인 병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 경우 특정 재물을 보관하다가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이다. 따라서 배임죄가 문제된다. 두 범죄는 모두 신뢰관계를 배신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판단 기준은 다르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 보관이 출발점이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처리가 출발점이다. 특정 재물이 있고 그 재물을 보관하던 사람이 처분했다면 횡령죄를 먼저 본다. 특정 재물보다 사무처리 과정에서의 임무위배가 핵심이면 배임죄를 본다. 정리하면 맡은 재물을 빼돌리면 횡령, 맡은 사물을 배신적으로 처리해 손해를 입히면 배임이다. 배임죄와 사기죄는 속임수가 핵심인지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가 핵심인지로 구별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말했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한 달 뒤 2배로 돌려줄게. 그런데 사실 갑은 사업을 할 생각도 없었다. 을은 갑의 말을 믿고 돈을 보냈다. 이 경우 핵심은 갑이 을을 속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문제된다. 반대로 갑이 을 회사의 투자 담당자라고 하자 갑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투자처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갑이 병회사 대표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재정 상태가 나쁜 병회사에 회사 자금을 투자했다. 병회사는 이익을 얻었고 을 회사는 손해를 입었다. 이 경우 갑이 회사를 속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갑은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임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이다. 따라서 배임죄가 문제된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핵심이다. 기망,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의 흐름을 본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와 임무위배가 핵심이다. 정리하면 속여서 재산을 넘기게 하면 사기, 맡은 사물을 배신적으로 처리하면 배임이다. 사례에서는 기망구조가 중심인지 신인관계 위반이 중심인지 나누어야 한다. 배임죄는 임무위배 행위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때 기수에 이른다. 예를 들어 갑은 을 회사의 대표이사다. 갑은 병회사에 회사 돈을 담보 없이 빌려주었다. 병회사는 이미 변제 능력이 거의 없었다. 갑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개인적 친분 때문에 돈을 빌려주었다. 이 경우 을 회사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실제로 아직 돈을 완전히 못 받은 것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순간 회사는 재산상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배임죄에서는 현실적 손해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 위험도 손해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배임죄의 기수 시기는 반드시 최종 손실이 확정된 때만은 아니다. 임무위배 행위로 인해 본인의 재산 상태가 불리해졌거나 구체적인 손해 위험이 발생한 때 기수가 문제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추상적 위험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산상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 정리하면 배임죄의 기수는 임무위배 행위로 본인에게 현실적 손해 또는 구체적 손해 위험이 발생한 때 인정된다. 배임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임무위배 행위에 착수했지만 손해 발생까지 이르지 않으면 미수가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은 을 회사의 자금 담당자다. 갑은 병에게 부당하게 회사 돈을 송금하려고 했다. 갑은 송금 절차를 진행했지만 최종 승인 단계에서 다른 직원이 이를 발견해 막았다. 결국 회사 돈은 빠져나가지 않았다. 이 경우 갑에게 배임죄 기수가 성립하지는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아직 회사에 현실적 손해나 구체적 손해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갑이 이미 임무위배 행위 실행에 착수했다면 배임 미수가 문제될 수 있다. 배임죄는 실행의 착수가 언제인지가 중요하다. 단순히 마음속으로 회사 돈을 빼돌려야겠다고 생각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임무에 위배되는 거래나 송금, 계약 체결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다만 행위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야 착수인지 손해 위험이 이미 발생했는지에 따라 기수와 미수의 구별이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배임죄에서는 임무위배 행위가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나누어야 한다. 손해가 발생하면 기수, 착수했지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미수를 검토하면 된다. 배임죄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행위자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인지 여부다. 예를 들어 갑은 을 회사의 대표이사다. 갑은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자기 개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을 회사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갑이 그 임무를 저버리고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다. 반대로 단순한 계약 상대방은 다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자기 자동차를 팔기로 했다. 갑이 나중에 계약을 어겼다고 해서 바로 갑이 을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갑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동차를 처분하는 자기 사물을 처리한 것이다. 학설상으로도 배임죄의 주체를 넓게 볼 것인지 좁게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넓게 보면 계약상 협력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타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배임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좁게 보면 배임죄는 형벌법 규이므로 단순한 계약 위반까지 배임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판례도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곧바로 배임죄로 보지는 않는다. 그 사람이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관리해야 하는 신인관계에 있는지 그 사무가
자기 사무가 아니라 타인의 사무인지 그 임무 위반이 형사처벌할 정도인지 따진다. 정리하면 배임죄의 첫 관문은 타인의 사무 처리자성이다. 사례에서는 단순 계약상 의무자인지 타인의 재산상 사무를 맡은 사람인지를 먼저 구별해야 한다. 임무위배 행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본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임무를 저버리는 행위다. 예를 들어 갑은 을 회사의 구매 담당자다. 갑은 회사에 유리한 가격과 조건으로 물건을 구매해야 한다. 그런데 갑이 병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기로 하고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물건을 구매했다. 이 경우 갑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것이 아니다. 자기와 병업체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불리한 거래를 한 것이다. 따라서 임무위배 행위가 문제된다. 학설상 임무위배는 단순히 계약이나 내부 규정을 어긴 것만으로 충분한지가 문제된다. 배임죄를 넓게 보면 법령, 계약, 신의칙, 내부 규정상 의무를 위반하면 임무위배를 인정하기 쉽다. 하지만 형법상 배임죄는 처벌 범위가 넓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단순한 규정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인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배신적 행위여야 한다고 본다. 판례도 임무위배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지위, 사무 내용, 거래의 목적, 회사 이익과의 관련성, 거래 조건,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한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 임무위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상적인 판단으로 한 거래가 나중에 실패했다면 그것만으로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다. 정리하면 임무위배 행위는 단순한 실수나 실패가 아니다. 본인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해야 할 임무를 배신적으로 위반했는지가 핵심이다.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 손해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재산상 위험도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은 을 회사의 대표이사다. 갑은 변제 능력이 거의 없는 병 회사에 회사 돈 1억 원을 담보 없이 빌려주었다. 병 회사는 이미 재정 상태가 나빴고 돈을 갚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이 경우 아직 병 회사가 최종적으로 돈을 갚지 않은 상태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을 회사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갖게 되었다. 이때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가 문제된다. 학설상 손해를 엄격하게 보면 현실적으로 재산이 감소해야 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넓게 보면 재산 상태가 불리해지는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판례는 배임죄에서 손해를 비교적 넓게 본다. 현실적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 상실의 발생의 위험, 즉 구체적 손해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손해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다만 막연한 위험만으로는 부족하다. 혹시 손해가 날 수도 있다 정도가 아니라 거래 당시 객관적으로 보아 재산 상태가 실질적으로 불리해졌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정리하면 배임죄의 손해는 실제 돈이 빠져나간 경우만이 아니다. 본인의 재산 상태가 현실적으로 나빠졌거나 구체적 손해 위험에 놓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경영상 판단 원칙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실패를 곧바로 배임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갑은 을 회사의 대표이사다. 갑은 신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투자 당시에는 시장 전망이 좋았고 전문가 검토도 있었고 회사 내부 의사결정 절차도 거쳤다. 그런데 이후 예상치 못한 시장 악화로 회사가 손해를 보았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갑에게 배임죄를 인정하면 안 된다. 기업 경영은 본질적으로 위험을 포함한다. 투자나 계약은 항상 성공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경영상 판단의 원칙이 필요하다. 학설상으로도 배임죄를 지나치게 넓게 적용하면 기업인의 합리적 위험 감수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그래서 경영상 판단이 충분한 정보에 기초했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쳤고 회사 이익을 위한 판단이었다면 사후적으로 손해가 났다고 바로 배임죄로 보아서는 안 된다. 판례도 경영 판단의 재량을 일정 부분 인정한다. 다만 그 판단이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회사 이익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이익을 주려는 것이었다면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배임죄는 경영 실패를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다. 합리적인 경영 판단인지 회사 이익을 배신한 임무위배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부동산 이중 매매에서 배임죄는 매도인이 제일매수인을 위한 등기 협력 의무를 부담하는 타인의 사무 처리자가 되었는지가 핵심이다. 예를 들어 갑이 자기 토지를 을에게 팔았다. 을은 계약금만 지급했다. 그런데 갑은 병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자 같은 토지를 병에게 다시 팔았다. 이 경우 갑에게 배임죄가 성립할까? 단순히 계약금만 받은 단계라면 갑은 아직 자기 부동산을 처분하는 자기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볼 여지가 크다. 그런데 을이 중도금까지 지급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계약이 상당히 진행되면 갑은 을에게 소유권이 전등기를 해주어야 할 신인관계에 놓인다. 이 단계에서 갑이 병에게 등기를 넘겨버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갑에게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다. 학설상으로는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볼 것인지에 대해 논쟁이 있다. 긍정설은 중도금 지급 이후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등기 이전에 협력해야 하는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된다고 본다. 부정설은 매도인의 등기 이전 의무도 결국 자기 채무 이행에 불과하므로 이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계약 위반의 형사처벌하라고 본다. 판례는 전통적으로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중도금 지급 이후 제2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긴 경우 배임죄를 인정하는 입장으로 설명된다. 정리하면 부동산 이중매매는 중도금 지급 이후 매도인의 등기 협력 의무가 타인의 사무처리자성으로 평가되는지가 핵심이다. 동산 이중양도에서는 부동산 이중매매보다 배임죄 성립을 더 신중하게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자기 그림을 을에게 팔았다. 을은 대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갑은 그림을 아직 을에게 넘겨주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그림을 병에게 다시 팔고 병에게 인도했다. 이 경우 을은 그림을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갑에게 배임죄가 성립할까? 이 문제는 부동산 이중매매와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동산은 부동산과 다르다. 부동산은 등기가 권리 이전의 핵심이지만 동산은 인도가 중심이다. 동산 매도인이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기 채무 이행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동산 매도인을 제일매수인을 위한 타인의 사무처리자로 볼 수 있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학설상 긍정설은 대금을 받고 특정 동산을 인도해야 할 단계에 이르면 매도인에게 신인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반면 부정설은 동산 이중양도까지 배임죄로 처벌하면 단순 계약 불이행을 형사처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판례도 최근에는 단순한 계약상 급부 의무를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처리자성으로 넓게 인정하는데 신중한 방향으로 이해된다. 정리하면 동산 이중양도는 부동산 이중매매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위험하다. 동산 인도 의무가 단순 자기 채무인지 특별한 신인관계에 기초한 타인의 사무인지를 따져야 한다.
담보 제공과 이중저당에서는 채무자가 담보권 설정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배신했는지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렸다. 갑은 자기 부동산에 을을 위한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기 전에 병에게 먼저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결과 을은 약속한 담보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경우 갑에게 배임죄가 성립할까? 핵심은 갑이 을을 위해 담보권 설정이라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다. 부동산 저당권은 등기를 통해 설정된다. 을이 저당권을 얻기 위해서는 갑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는 갑에게 을의 담보권 취득을 위한 협력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담보약정 위반이 배임죄는 아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은 1차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다. 이를 곧바로 배임죄로 처벌하면 채무불이행의 형사처벌화가 될 수 있다. 판례는 사안에 따라 담보권 설정의 단계, 신임관계의 정도, 제3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행위로 인해 기존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본다. 정리하면 담보 제공 이중저당 사안에서는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담보권 취득을 위한 타인의 사무를 배신한 것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배임수재와 배임증죄는 타인의 사무 처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이익이 오간 경우 문제된다. 예를 들어 갑은 을 회사의 구매 담당자다. 병업체 대표는 갑에게 말했다. 우리 회사 제품을 납품업체로 선정해주면 5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갑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돈을 받았다. 이 경우 갑에게는 배임수재죄가 문제된다. 반대로 병업체 대표처럼 돈을 준 사람에게는 배임증죄죄가 문제된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다. 배임증죄죄는 그 상대방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범죄다. 여기서 핵심은 부정한 청탁이다. 단순한 인사, 영업활동,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선물은 곧바로 배임수재증죄가 아니다. 하지만 거래처 선정, 입찰, 검수, 가격 결정, 계약 체결 등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청탁이 있으면 문제가 된다. 판례도 부정한 청탁을 판단할 때 사무의 내용, 청탁의 목적, 이익의 규모, 당사자 관계, 사회상규 위반 여부를 종합한다. 정리하면 배임수재증죄는 손해 발생보다 타인의 사무 처리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주고받았는지가 핵심이다. 배임죄는 경영에 실패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라 신인관계를 배신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다. 예를 들어 갑은 을 회사의 대표이사다. 갑은 새로운 기술 사업에 투자했다. 투자 당시에는 시장 전망이 좋았고 외부 전문가 검토도 받았고 이사회 논의도 거쳤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시장이 급격히 나빠졌고 회사는 큰 손해를 보았다. 이 경우 갑에게 바로 배임죄가 성립할까? 그렇게 보면 안 된다. 회사의 사업 판단은 언제나 위험을 포함한다. 대표이사나 임원이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회사 이익을 위해 판단했는데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배임죄가 되려면 단순한 실패를 넘어 임무위배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처음부터 회사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자기 개인 이익을 위해 투자했거나 친분 있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면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다. 즉 같은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의 결과인지 아니면 신인관계를 배신한 행위인지가 다르다. 정리하면 배임죄와 경영실패는 구별해야 한다. 합리적 절차와 회사 이익을 위한 판단이면 경영실패, 회사 이익을 배신하고 자기나 제3자 이익을 위한 행위이면 배임죄를 검토하면 된다. 배임죄의 손해는 실제 손해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재산상 위험도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은 을 회사의 자금 담당자다. 갑은 병회사가 사실상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병회사 대표와 친하다는 이유로 담보 없이 을 회사 돈 1억 원을 빌려주었다. 아직 병회사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을 회사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 경우 회사 재산은 이미 위험한 상태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반드시 돈이 완전히 사라진 경우만 의미하지 않는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취득하거나 불리한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 가치가 부족한 거래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재산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추상적 위험만으로는 부족하다. 언젠가 손해가 날 수도 있다 정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재산 상태가 실질적으로 불리해졌다고 평가될 정도여야 한다. 예를 들어 변제 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 담보 없이 대출한 경우, 회사에 불리한 보증 채무를 부담한 경우,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받은 경우가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배임죄의 손해는 현실적 손해와 구체적 손해 위험을 포함한다. 사례에서는 본인의 재산 상태가 실질적으로 불리해졌는지를 중심으로 쓰면 된다. 배임죄는 행위자, 본인이 이익을 얻지 않아도 제3자에게 이익을 주면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은 을 회사의 대표이사다. 갑은 자기 친구 병이 운영하는 회사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갑은 을 회사의 이익과 무관하게 병회사에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 그 결과 병회사는 돈을 받아 이익을 얻었고 을 회사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 경우 갑이 직접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래도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다. 왜냐하면 배임죄는 행위자, 자신이 이익을 얻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3자는 친구, 가족, 거래처, 관련 회사 등 다양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행위자가 본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임무를 저버리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었는지다. 예를 들어 회사에 불리한 가격으로 물건을 팔아 제3자가 싸게 취득하게 하거나 회사의 사업 기회를 개인 회사에 넘기거나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배임죄에서는 행위자가 돈을 직접 챙겼는지만 보면 안 된다.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배임죄에서는 본인의 손해와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이 대응되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은 을 회사의 구매 담당자다. 갑은 병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기로 했다. 그리고 을 회사가 병업체 물건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도록 계약했다. 이 경우 을 회사는 비싼 가격을 지급해 손해를 입었다. 반면 병업체는 높은 가격의 물건을 팔아 이익을 얻었고 갑은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 구조가 바로 배임죄에서 자주 나오는 손해와 이익의 대응 관계다. 배임죄는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구조가 함께 문제된다. 이익은 꼭 현금일 필요는 없다. 채무 면제, 담보 제공, 유리한 계약 체결, 사업 기회 취득, 위험한 보증 제공 등도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다. 다만 사례형에서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라고만 쓰면 부족하다. 누가 어떤 손해를 입었고 누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연결해야 한다. 정리하면 배임죄에서는 항상 두 방향을 본다. 본인은 어떤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가, 행위자 또는 제3자는 어떤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가. 이렇게 쓰면 배임죄 답안이 훨씬 선명해진다. 배임죄 사례형은 타인의 사무 처리자성,
임무위배, 손해, 이익, 고의를 순서대로 쓰면 된다. 예를 들어 갑은 을 회사의 대표이사다. 갑은 병 회사 대표와 친분이 있었다. 병 회사는 재정 상태가 나쁘고 변제 능력도 부족했다. 그런데 갑은 을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병 회사에 빌려주었다. 결국 을 회사는 돈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 경우 답안은 순서대로 쓰면 된다. 첫째,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인지 본다. 갑은 대표이사로서 을 회사의 재산상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다. 둘째, 임무위배 행위를 본다. 갑이 회사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대출한 것인지 아니면 병 회사에 이익을 주기 위해 회사 이익을 저버린 것인지 검토한다. 셋째, 재산상 손해를 본다. 을 회사가 돈을 회수하지 못했거나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취득해 구체적 손해 위험에 놓였는지 본다. 넷째, 재산상 이익을 본다. 병 회사가 대출을 받아 이익을 얻었는지 갑이 별도의 이익을 얻었는지 확인한다. 다섯째, 고의와 불법이득 의사를 본다. 갑이 임무위배와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제3자에게 이익을 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한다. 정리하면 배임죄 답안 구조는 이렇게 잡으면 된다. 타인의 사무 처리자, 임무위배 손해, 이익 고의 불법이득 의사. 배임죄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단순 계약 위반을 바로 배임죄로 쓰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기로 했다. 그런데 갑이 약속을 어기고 물건을 주지 않았다. 이 경우 갑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바로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배임죄가 되려면 갑이 을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한다. 단순히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기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사무 처리자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배임죄에서는 항상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타인의 사무 처리자, 지위가 있는지를 먼저 구별해야 한다. 두 번째로 많이 틀리는 것은 손해를 너무 쉽게 인정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다고 해서 배임죄가 바로 성립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이었는지 당시 객관적으로 구체적인 손해 위험이 있었는지 봐야 한다. 세 번째는 경영 실패와 배임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업이 실패했다고 전부 배임은 아니다. 회사 이익을 위한 합리적 판단이었다면 형사 책임으로 가면 안 된다. 정리하면 배임죄에서 조심할 포인트는 세 가지다. 단순 계약 위반을 배임으로 쓰지 말 것, 손해를 추상적으로 쓰지 말 것, 경영 실패와 임무위배를 구별할 것. 배임죄 판례는 타인의 사무 처리자성을 좁게 보고 단순 채무불이행의 형사처벌화를 경계하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된다. 배임죄에서 판례상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다. 회사의 대표이사, 임원, 대리인, 자금관리자처럼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해야 할 지위가 있으면 배임죄 주체가 될 수 있다. 반면 단순한 계약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자기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계약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배임죄를 인정하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형사처벌로 넘어가 버린다. 그래서 판례는 단순 계약 위반과 배임죄를 구별한다. 부동산 이중 매매에서는 전통적으로 중도금 지급 이후 매도인의 등기 협력 의무를 근거로 배임죄가 인정되는 구조가 설명된다. 하지만 동산 이중양도나 일반 담보약정 위반처럼 단순 급부 의무 이행 문제에 가까운 사안에서는 배임죄 성립에 신중해야 한다. 또 회사 경영 관련 사건에서는 경영상 판단의 원칙이 중요하다. 정상적인 절차와 합리적 근거에 따라 회사 이익을 위해 판단했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다고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리하면 배임죄 판례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타인의 사무 처리자성을 먼저 엄격하게 본다. 단순 채무불이행은 배임죄가 아니다. 구체적 손해 또는 손해 위험이 필요하다. 경영 판단 실패와 배임을 구별한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맡은 사람이 그 신뢰를 배신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범죄다. 배임죄는 구조가 어렵지만 순서만 잡으면 된다. 첫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본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단순 계약 상대방인지 아니면 회사 임원이나 대리인처럼 타인의 재산상 사무를 맡은 사람인지 구별해야 한다. 둘째, 임무위배 행위를 본다. 정상적인 업무 처리인지 아니면 본인의 이익을 저버린 배신적 행위인지 판단한다. 셋째, 재산상 손해를 본다. 현실적 손해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손해 위험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추상적 위험만으로는 부족하다. 넷째, 재산상 이익을 본다. 행위자 본인이나 제3자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확인한다. 다섯째, 고의와 불법이득 의사를 본다. 행위자가 임무위배와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려 했는지 봐야 한다. 배임죄는 특히 구별이 중요하다. 맡은 재물을 처분하면 횡령이다. 속여서 재산을 넘기게 하면 사기다. 맡은 사물을 배신적으로 처리해 손해를 입히면 배임이다. 정리하면 배임죄는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타인의 사무 처리자, 임무위배 재산상 손해, 이익 고의. 사례형에서는 이 순서대로 쓰고 마지막에 단순 채무불이행이나 경영 실패가 아닌지 꼭 확인하면 된다.